우리 오늘 프린트 수업 할 건데 프린트 없으신 분들 있어요? 프린트 다 있어요? 알아주실래요? 이렇게? 자, 힘든 금요일 아침인데 프린트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프린트 20페이지 수능 기출 지문이에요. 수능 기출 지문. 오늘은 그래서 글의 구조 중에서 시간성이 중요한 글이 있거든. 시간성이 중요한 글이 있는데, 시간성이 중요한 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정 중심의 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말은 잘 쓰진 않는데 통시라 그래서 시간의 흐름인데, 얘는 순서가 중요하고, 순서, 그치?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읽을 때는 넘버링을 하는 게 좋아. 1, 2, 3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변화지? 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치? 그런 글을 좀 읽어볼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글하고 순서가 중요한 글.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볼 지문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볼 지문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 이런 건데, 기술 지문이지? 응? 기술 지문. 우리 저번 시간에도 기술 지문 했는데, 요거는 구조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글이야. 구조하고 구성 요소. 그래서 정보가 좀 많아. 구조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글은 정보가 많아요. 보통 정보가 많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치? 정보가 많은 글을 읽을 때는 정보 처리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주어를 잘 잡기. 주어 알지?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 있으면 주어 정도를 좀 잘 잡으면 나중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구조와 구성 요소는 보통, 상위 항목하고 하위 항목으로 다 돼 있거든? 이따가 한번 보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있는데, 요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얘가 상위 항목에 속하는지, 하위 항목에 속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 글이, 우리 좀 이따 합시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세 가지가 있대. 뭐가 있냐면 송신기가 있고 채널이 있고 수신기가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송신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소스 보호를 하고 채널 보호를 하고 선 보호를 한대요. 소스 보호와 채널 보호와 선 보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얘네를 포함하는 거잖아.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이 시스템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얘 안에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소스 보호하는 수신기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하는 거지? 송신기에 속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상위 항목이고 얘가 상위 항목이고요.
이 상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얘네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또 뭐가 되고요? 상위 항목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하위 항목이 되잖아요. 그죠? 정보가 많은 글이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 뒤섞여.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 수능에도 뭐 CD 드라이브도 나오고 CD 드라이브는 뭐가 있다. 뭐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고 뭐는 뭐뭐 이렇게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를 왜곡하냐면 범주를 왜곡해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게 있단 말이지. 됐죠? 그래.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글 한번 같이 봅시다. 어려워. 자, 요 글은 뭐라고? 과정 중심의 글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구조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주어 잡으라고 그랬지, 주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구성된대요. 뭘로 구성된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화제는 뭐냐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야. 그치? 얘가 뭐가 있냐면, 송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대? 수신기가 있대. 그치? 이 세 가지로 구성된대. 됐죠? 그럼 뭐 설명하겠어요? 얘 설명하겠지 뭐. 그 다음에 얘도 설명하고 얘도 설명해야 사실은 글이 뭘 갖는 거야? 완결성을 갖는 거야. 그치? 네, 이렇게 구성된대. 계속 가봅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체크해. 위해. 이게 뭐지, 친구들아?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를 빠르고 하게 하기 위해 정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목적인 거지. 그지? 부호와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부호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수단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야. 그치?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야? 부호화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지. 얘는 뭐고 얘들아? 수단인 거야. 이런 수단을 써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는 뭔지 모르나. 부호화니까 부호가 아닌 애들을 부호로 만드는 거겠지. 부호가 아닌 애들을 부호로 만들면 빠르고 정확해지나 봐. 그치?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데이터지.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고, 두 번째 문장은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그랬으니까 주어가 데이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술 지문 같은 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읽을 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잡고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주어 잡고 가자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래. 예를 들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했어? 데이터에 대한 얘기했지? 그치?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문장일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기호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얘네들이 데이터래요. 됐지? 세 번째 문장, 정보량은. 자, 봐봐. 첫 번째 문장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야. 그치? 그거는 잡아야지. 두 번째 문장 뭐라고요? 데이터야. 세 번째 문장은 예를 들어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치? 똑같은 거니까. 네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정보량이에요. 그죠? 그치?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정보량은 정보의 크기야. 정보량은 정보의 크기지. 주어 서술어. 그치?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왜? 이게 기술 지문이나 뭐 이런 거의 출제 요소잖아. 비례, 반비례, 뭐 증감 이런 거잖아요.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적고. 자, 자꾸 가. 뭐하고 뭐는 반비례?
정보량과 확률은 반비례야. 그치? 그러니까 정보량이 뭐 하면 적으면 확률이 높고, 오케이? 그 다음에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많대. 무엇과 무엇의 관계? 정보량과 확률의 관계. 됐지? 그 다음 문장.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뭘 잡아야 돼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뭐다? 평균 정보량이래. 그치?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쉽지 않잖아, 사실은. 자, 일문단만 한번 정리해 볼게. 주어만 한번 잡아보자. 선생님 얘기대로. 제일 처음에 뭐? 디지털 통신 시스템. 두 번째 주어 데이터. 세 번째 주어 정보량. 그치? 네 번째 뭐? 엔트로피. 그렇게 키워드라도 잡아놓자 그 얘기예요. 됐지? 이 문단. 송신기에서는 이제 얘 얘기하나 봐. 얘 얘기하나 봐. 그치? 자, 아까 얘기한 거야. 정보가 많을수록 뭐는 꼭 잡고 간다. 주어는 꼭 잡고 간다. 그치?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자, 주어 소스로 보자. 송신기에서는 변환하지. 송신기에서는 바꿔주는 거지. 뭐를 뭐로 바꾸는 거야? 기호를 부호로 바꿔주는 거지. 그게 뭐니? 부호화지. 자, 송신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친구들아? 기호를 뭘로 바꾸는 거야? 부호로 바꾸는 거지. 그치? 근데 세 가지 과정이 있대. 어떤 거 있어요? 소스 부호화. 그치? 그 다음에 뭐?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의 과정을 거쳐서 기호를 부호로 바꿔. 아까 기호가 뭐였어? 문자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이런 게 기호였잖아. 그래서 얘를 부호로 바꿔준다. 이거지. 계속 가봅니다. 소스 부호는, 그 다음에 얘 얘기하는 거지, 친구들아? 그치?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 뭐. 그 다음에 얘 얘기하고, 그치? 소스 부호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데이터 왜 압축할까? 1문단하고 연결시켜봐. 얘는 데이터를 뭐 한다고요? 압축한대요. 1번단하고 연결시켜봐. 뭐? 왜 압축하지? 압축해 어떻게 되니까? 데이터를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데이터를 압축해야, 줄여야 빨리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뭐로 바꾼대? 아, 부호가 뭔지 몰랐는데 부호는 0 또는 1을 부호라고 하는구나. 얘는 뭐고 친구들아? 문자 같은 거고, 글자 같은 거고, 그치? 글자 같은 거를 이거는 0과 1을 뭘로 바꾸는 거야? 부호로 바꾸는 거야. 그치? 오케이? 소스 부호는 데이터를 압축해. 그러기 위해서 0이나 1로 만드는 거지. 그치? 계속 가볼게요. 어떤 기호가? 기호야. 기호하고 부호를 구별해야 돼. 기호는 뭐니? 문자나 영상 이런 거야. 부호는 0, 1 이런 거고,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뭐라고 한대요? 비트라고 한대.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비트라고 한대요. 비트. 그치? 0, 비트, 1, 비트를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래. 110은 지금 비트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비트 수가 얼마라고요? 3이다. 그 얘기지. 만약에 0011이면 4비트겠다. 00이면 2비트고. 그러니까 하나에 1비트인 거야. 2개면 2비트, 3개면 3비트, 4개면 4비트인 거야. 됐지?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뭐였더라? 1번단 엔트로피 뭐였더라?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 그치? 1문단에 엔트로피 나왔었잖아. 아까 우리 주어 잡았었잖아. 그치? 그러면, 1문단에서 주어 잡았으니까, 엔트로피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말이 되게 어렵다. 그치? 자, 봐봐. 여기에서 독해의 기술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글을 읽다 보면 이해의 영역이 있고 수용의 영역이 있단다, 친구들아. 제일 좋은 건 글을 100% 이해하는 거지.
근데 글을 읽어 나가면서 특히 실전에서 글을 100% 이해하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2-3번 읽었는데도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뭐 하자고? 그렇구나라고 뭐 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할 때 얘가 우선이야. 얘가 먼저야.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냥 받아들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 됐지? 그래. 계속 가볼게요. 자, 출석값이래요.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여기에서 반응했어야 돼, 친구들아. 요 문장을 읽을 때, 뭐지? 이랬어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소스 부호화 얘기하고 있지? 소스 부호화는 어디에 속하는 거지? 송신기에 속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송신기 있고 채널이 있고 수신기 있다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친구들아, 송신기에 소스 부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글을 쓴다면 얘 끝난 다음에 뭐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뭐 하다가 소스 부호화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냐면 얘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단계를 확 뛰어넘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내가 예측하고 있는 글의 순서하고 글이 다르게 전개되면 이상한데? 라고 반응해야 돼. 출제 요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수신기 얘기를 갑자기 하네. 수신기는 수신기는 무엇을? 부호를 거꾸로 해, 얘는. 부호를 뭘로? 기호로 복원하는 게 있대. 친구들아, 송신기는 기호를 부호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수신기는 부호를 기호로 바꾸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예를 들면 나 오늘 맛있는 음식 했어 하고 그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나한테 보냈단 말이야.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부호로 만든 거야. 그치? 그 이미지를 어떻게 000, 111, 010100 이렇게 바꿨어.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받았는데 선생님 예를 들면 휴대폰 안에 이게 없는 거야. 이 기능이 없어. 그러면 내가 딱 펼쳤을 때 뭐만 나오겠어? 막 111, 000 이거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잖아. 당연히. 됐지? 그래. 계속 가볼게. 다른 거 몰라도 되니까 요건 꼭 기억해도 글의 구조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송신기 채널 수신기가 있고 소스 채널 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소스 부호화 얘기하다가 단계를 뛰어넘은 화제가 나오면 그건 이유가 있다. 그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됐지? 계속 가봅니다.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렇군 하고. 그렇죠?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화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대요.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요거는 좀 체크해야 되겠다. 아까 친구들아, 뭐하고 뭐의 관계가 나왔었지? 일문단에서 확률하고 정보량의 관계가 나왔잖아. 그제? 확률하고 정보량은 반비례였잖아. 그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하고 뭐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는,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는 확률하고 비트수가 나오는 거지. 그제?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거. 그지? 역시 똑같은 거네. 그러면 정보량하고 비트수는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역시 또 뭐고? 반비례고. 확률이 높으면 비트수가 적고. 이렇게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래. 이런 건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대. 됐지?
다른 거 다 모르겠으면 뭐라도 꼭 잡는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뭐야? 두 번째 문장이 소스 부호하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뭘로 바꾼다? 0과 1의 부호로 바꾼다. 그건 꼭 알아야지. 그치? 다음 문단. 채널 부호. 얘네. 채널 부호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 요거 뭐랑 연결되는 거야? 얘랑 연결되는 거지. 1분단은. 그치? 그러니까 압축은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 소스 보호하는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채널 보호하는 오류를 저거 하는 거니까 정확한 거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연결이 되네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자, 요게 목적이지 친구들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지.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써서 검출하고 정정한대. 됐지? 계속 가봅니다. 진짜 어렵다. 그쵸?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는 3중으로 반복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3중으로 반복해서 부호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0을 3중으로 반복하면 000이 되겠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니까 1을 반복하면 111이 되겠네. 그지? 요게 3중 반복 부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때 또 수신기가 나왔어. 그치? 요거 얘기하면서 친구들아 이때 또 요게 나왔네. 그치? 수신기가 나왔잖아.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과반수는 반 이상이 넘는 거죠.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그래 똑같은 말이겠네. 똑같은 말일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친구들아. 여기 봐봐. 1, 0이 나왔어. 그럼 1로 판단하는 거지. 1이 두 개니까. 그치? 1, 0, 1이 나왔어? 1로 판단하는 거겠지. 0, 1, 1이 나왔어? 1로 판단하겠지. 근데 뭐 1, 0, 0 당연히 0으로 판단할 거고 0, 0, 1 0으로 판단할 거고 그치? 0, 1, 0 당연히 0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3족이니까 과반수를 넘는 걸로 판단한다 그 얘기지. 됐지? 그래? 얘도 피곤할 것 같아. 그치? 우리도 피곤한데 디지털 통신 시스템도 꽤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선생님이 계속 송신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송신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신이 안 돼. 그치? 금요일 아침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거 이제 마지막. 그치? 이런 글을 읽는 건 마지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자. 죽을 때까지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글을 읽을 일은 없다,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 마지막에 소스 부호화. 우리가 뭐 언제 또 소스 부호화 얘기할 거야. 대학 가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야, 너 혹시 소스 부호화 알아? 야, 소스나 줘. 하고 먹겠지. 그치? 그래. 힘들 내셔요. 그러면 좀 소중하지 않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은 내 인생, 내 20살의 마지막 4월 1일. 그죠? 3월이 끝나고, 그치? 4월이 왔구나. 오다 보니까 막 이제 한강가에 말이야, 개나리도 피고, 막 그랬더만. 우리는 대학을 빼앗겨서, 그치? 봄조차 빼앗길 것 같아. 그치? 그렇잖아. 지금은 남의 대학. 우리 대학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 힘들 내십시오. 자, 계속 가봅니다. 즉, 그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뭘로 판단하고? 0으로 판단하고. 과반수라며. 오류는 뭐 된대? 정정된다. 채널 부호를 하기 전에 비트 수가 1이잖아. 그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채널 부호를 한 후는 3중 반복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한대.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겠네.
그지? 1을 3으로 나눈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0.3, 3이 되겠다. 그지? 만약에 3중 반복이 아니라 2중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이 될 거고 4중 반복하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얘는 0.5가 되고 얘는 0.25가 되겠네. 맞니? 0.25 4분의 1? 떨리니까 빨리 얘기해줘. 나 잘 못해 수학. 문과라. 아? 맞아요? 그러면 뭐는 친구들아 채널 보호와의 보호율은 항상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왜냐면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니까. 1보다 클 수가 없다. 2중 반복하면 0.5고 3중이면 0.33이고 4중이면 0.25고 5중 반복하면 0.2고 그럴 테니까 항상 보호율은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됐지? 자, 마지막 문단 가볼게. 마지막 문단. 채널 보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신호로 바꿔줘야 된대요. 전기신호로.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보호하래. 얘 얘기하는 거지?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전압을 결정하는 거야. 그치? 우리 친구들아 0하고 1로 부호로 바꿨잖아. 정보를. 이거의 무엇을 전압을 결정하는 게 선보호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여기로 보내는 거지. 그럼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가. 그러면 받은 부호를 뭐로 바꿔? 기호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보호래요.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보호 방식에 따라 다르대. 선보호 중 하나인 차동보호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얘면 뭐라고? 유지야. 얘면은 바꿔줘. 그치? 1이면. 그렇게 한답니다. 변화시킨대요. 차동보호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대. 예를 들면 요거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양이래. 양. 예를 들면 플러스야. 에? 그러면 0, 110, 0, 110이 있대.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요런 뭐를 받아서 부호를 받은 거야. 그치? 이런 부호를 받았어. 이 부호에서 뭘 결정해야 돼? 전압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준이 양인 거야. 0이면 유지하고 1이면 바꾼다며. 그러면 얘는 0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지? 그러면 양일 거 아니야. 기준이 양이었으니까. 얘는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뭘로 바꿔줘? 양에서 바꾸면 음이 될 거 아니야. 얘 1이니까 바꿔야지. 그지? 음에서 뭘로 바꿔? 양으로 바꿔야지. 그지? 얘 0이니까 어떻게 해? 그대로 뭐 해? 유지해야지. 그러면 양이 되는 거겠다. 그지? 그래서 양음, 양양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그치? 거기에 나왔네요. 양음, 양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신호로 바꾼대요. 수신기 나왔다. 여기에. 요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치?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됐어요? 자, 그래. 자, 어떤 글이냐면 이 시스템에 뭐 친구들아 구조하고 구성 요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또 송신기에 구성 요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얘한 다음에 얘하고 얘한 다음에 얘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얘로 보내면 얘에서 얘로 가면 얘는 받은 부호를 원래의 기호로 바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조금 어려운데 뭐를 하면 문제를 좀 효율적이고 확신을 높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은 선택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틀린 답을 만드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뭘 조금 고민해 보자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답 구성의 원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 그래야 적용이 되거든. 다른 거야. 정답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뭐 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틀린 답을 어떻게 만드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 얘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상위권으로 가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 늘 1등급 맞고 만점 맞는 학생들은
뭔가 문제를 풀 때 얘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도구가 있다는 거지. 그럼 1번 봐봐. 영상 데이터는 채널 보호하고 압축. 여기 봐봐 친구들아. 압축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채널 보호하는 여기 있는 거고, 그치? 요 정보를 요렇게 묶은 거네, 그치? 그치? 어떤 대상이 있고 대상의 특성을 요거 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란다? 우리 작년 수능 때 정말 어려운 해결 지문이 나왔었는데, 어? 거기 뭐 예술이 있고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치? 생각나? 그럼 얘는 예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관이고, 종교는 뭐고 표상이고, 철학은 사유래. 그리고 얘는 외면성이고 객관성이고, 얘는 초보 단계래. 얘는 내면성이고 주관성이고 뭐 성장이래. 그 다음에 얘는 종합이래. 그치? 그리고 완숙이래. 막 이런 정보들이 막 됐었거든. 그러면 자 봐라. 예술은 직관의 방법을 쓰잖아. 그리고 외면적이고 객관이고 초보잖아. 이게 예술과 연관되는 특성을 삼각형으로 묶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종교는 표상이고 내면이고 주관이고 요거라며. 그치? 그 다음에 뭐는 철학은 뭐 이런 특성을 갖는다며. 그치? 그래 놓고 오답을 어떻게 만든 거야? 얘는 얘라고 만든 거잖아. 그치? 요것도 똑같아. 소수 보호화가 있어요. 소수 보호화는 압축이잖아. 채널 보호화는 오류 정정이고. 근데 어떻게 만든 거야? 압축은 어디에서 채널 보호화에서 된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여러 개가 있고 대상의 특성들이 있으면, 그치? 대상과 대상의 특성을 엇갈리게 묶는 방법으로 오답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에서 내가 독해력이 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는 시각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나열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있대. 그럼 얘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소스 보호하는 전부 동그라미로 묶을래. 뭐는 채널 보호하는 나는 전부 세모로 할래. 그렇게 읽을 때 만들어 놓으면, 시각화를 해 놓으면 나중에 확인이 되게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친구들아. 뭐냐면 내가 독해 능력이 뛰어나. 그런 애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고 그냥 풀면 돼. 그치?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읽으면 막 나중에 막 이렇게 뒤섞여. 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지? 막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되자. 막 찾아 헤매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라 이 얘기야. 정보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거, 같은 정보들을 묶어내는 거,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2번,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그치? 답은 2번이잖아. 그치? 선생님 얘기 이거야. 선생님 얘기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예를 들면 이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문제 2번 선택지의 근거는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있어! 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선생님은. 내가 무슨 해설집도 아니고, 야, 봐봐. 12번에 2번이 답인데, 이 답의 근거는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있지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주기 싫다, 이 얘기야. 그치?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글을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보를 찾아 헤매지 말고, 뭐를 느꼈으면, 송신기에, 이런 게 있대. 그치? 그리고 얘는 이런 거래. 근데 얘 얘기하다 갑자기 뭐 얘기해서 얘 얘기했잖아. 얘 얘기했지? 근데, 그럼 이상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상함을 느꼈으면,
머릿속에 남고 이상함을 느꼈으면 체크를 했을 거고, 얘가 갑자기 갑툭 튀어, 얘가. 네가 왜 튀어나오니? 이게 되잖아. 왜 단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반응했으면 굳이 안 찾아도 된다는 거야. 이게 의미 있는 정보라는 게 체크가 됐다. 이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왜냐하면 그 글을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었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온 거야. 나는 송신기 소수 부어를 읽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수신기가 툭 튀어나온 거잖아. 넌 왜 튀어나오니? 아직 튀어나올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으면 이 정보가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다. 그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만약 읽기 과정에서 뭐 했으면? 반응했으면 그렇게 막 찾아 헤매지 않아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뭐? 답을 골라냈을 거다. 이 얘기가 됐지? 그거 한번 점검해봐. 3번. 똑같네, 얘들아. 잉여 정보는 여기 있던 거잖아. 잉여 정보, 그치? 잉여 정보는 여기 있던 거잖아. 오류를 정정, 검출하려고 잉여 정보를 덧붙이는 거잖아. 그치? 그렇습니까? 근데 압축은 여기 있는 거잖아. 이해돼? 잉여 정보는 여기 있는 거고 압축은 여기 있는 거잖아. 잉여 정보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 정정하기 위한 거고 압축은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 됐지? 자,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당연히 발생하지.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 오케이? 소스 부어 뭐 하는 거야, 친구들아? 오류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압축하는 거잖아. 됐죠? 오른쪽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호가 있어. A, B 두 가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발생 확률하고 정보량이죠. 확률이 같으면 정보량도 당연히 같겠지. 그렇지? 2번은 뭘 판단하는 거지? 2번은 뭘 판단하는 거지, 친구들아? 평균 정보량이 뭐였어? 평균 정보량이 뭐였지, 그래서? 엔트로피. 엔트로피였잖아,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이.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되는 건 뭐였지? 확률이 뭐 할 때? 같을 때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봐봐. 2번 선택지에서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평균 정보량이 뭐지? 생각했어야지. 평균 정보량은 엔트로피고, 그치?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되는 건 확률이 동일한 경우다. 이렇게 가야지, 사고가. 됐죠? 14번. 윗글의 부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선 부호하고 수신기가 연결돼, 안 돼? 선 부호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송신기. 선 부호는 송신기에서 하는 거잖아. 상위 항목하고 하위 항목의 관계를 왜곡한 거잖아. 됐지? 허프만 부호에서는 정보량하고 비트수지. 그치? 정보량하고 비트수는 비례였잖아. 정보량이 많으면 비트수가 많은 거지. 그렇죠? 3번. 잉여 정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류가 생길 수 있겠지? 그치? 잉여 정보 제거하면 안 되고. 됐지? 4번.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항상 뭐보다 작아져? 항상 1보다 작아져. 그치? 5번. 3중 반복 부호를 이용하여 0을 부호했다. 근데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어. 자, 여기 봐봐. 여러분한테 문득 죄송한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일본 순사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야? 선생님 일본 순사야? 어? 알겠니? 선생님 막 고문하는 거지. 이거 알겠어요. 그랬더니 모른다. 자,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모른다. 이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0을 3중 반복 보호했는데 오류가 두 개래. 그럼 어떻게 될까? 0, 1, 1. 혹은 1, 0, 1. 1, 1,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 1, 1 되면 이거 뭘로 판단하지? 1로 판단하지. 1, 0, 1 되면 뭘로 판단하지? 1로 판단하지. 1, 1, 0이면 뭘로 판단하지? 1로 판단할 거 아니야. 뭐를 보호했는데? 0을 보호했는데. 그럼 오류가 정정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됐지? 15번.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제일 많이 틀렸어요. 제일 많이 틀렸어. 자, 적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했는지.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해. 맑음, 흐림, 비, 눈이에요. 이게 뭐지, 얘들아? 데이터잖아. 맑음, 흐림, 비, 눈이래.
요거를 얘들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뭐 하기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뭘 할까? 당연히 부호로 만들겠지. 그래서 얘를 부호로 만들었더니 뭐야? 001에 그제? 001으로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흐림은 뭐야? 01이야? 01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11로 부호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 문장 요거 중요하지.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이게 뭐지? 확률이 같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최대값이라는 거잖아.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1번. 엔트로피가 뭐였어, 친구들아? 1번 선택지에서 엔트로피가 뭐였어? 평균 정보량. 그치? 여기 봐봐. 얘는 정보량이 얼마야? 비트 수가 몇 비트야? 2. 얘는 비트 수가 몇 개야? 2개. 얘 비트 수 몇 개야? 2개. 얘 비트 수 몇 개야? 2개. 그럼 평균 정보량은 얼마야? 2네, 2. 2보다 크거나 작은 게 아니라. 됐니? 그렇잖아. 틀렸고. 자,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 날씨 데이터, 흐림 뭐였지, 친구들아? 흐림. 날씨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4일 동안의 날씨 봤는데 흐림 0일이잖아. 0일. 그 다음에 비 10이네. 그제? 그 다음에 맑음 00이네. 그죠? 그 다음에 흐림 0일이네. 이거랑 그 선택지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그제? 다르잖아요? 틀렸고. 3번. 3중 반복 부호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 잡아가 110001이래. 그럼 3중 반복 부호한 거니까 끊어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 1이 몇 개? 2개. 0이 하나. 뭘로 판단할까? 1로. 그치? 여기 001이니까 뭘로 판단할까? 0으로.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거? 101, 101. 그 다음에 뭡니까? 100이네, 100. 그럼 3중 반복 부호하니까 잘라야지. 3개로. 여기 1 몇 개? 2개. 뭘로 판단해? 1. 여기 0, 2개, 0. 그럼 얘하고 이거 똑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3번도 잘못됐고. 됐지? 그 다음에 4번. 날씨 비를 4번 보세요. 날씨 비를 여기 봐봐. 얘를 이잖아. 3중 반복 부호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1, 1. 그 다음에 0, 0, 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3중 반복 부호를 하면. 그치? 근데 기준 신호가 어떤 전압이래? 기준 신호가 양이야.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래. 양.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어렵지 않아 그냥. 1이잖아. 그럼 양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야지. 그치? 그럼 음이 되겠네. 그치? 1이잖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이 되겠네. 그치? 1이잖아. 바꿔야지. 음이 되겠네. 0이잖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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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음양?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네 번째가 되겠네요. 됐지? 그래.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야. 그래. 페이지 넘겨서 시간에 따른 화재의 속성 변화가 중심인 글. 콘크리트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하고 예술이 섞인 융합형 지문이에요. 기술하고 예술이 섞인 융합형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지문에서 뭐 좀 생각해 보자. 정보가 많은 기술 지문은 뭐 잘 잡기? 주어 잘 잡기. 주어라도 잘 잡기. 그치? 두 번째, 글을 읽어 나가면서 내 생각하고 다른 화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주목하기. 대체? 그 다음에 구조와 구성 요소인 글들은 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계를 잘 살펴보기. 대체? 그 다음에 뭐도 얘기했었냐면, 오답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 그치? 여러 개를 항목화해서 특성을 나열하는 글들은 여러 개의 특성,
내 나름대로 시각적인 기호를 만들어서 정보를 분류해보는 연습을 하기. 됐지? 그래. 자, 콘크리트 따옴표 찾았네요.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래. 그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통념이잖아, 통념. 콘크리트에 대한 통념. 그제? 근데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에서도 사용되었다. 통념은 반드시 반박되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인데 되게 오래됐다 그 얘기잖아. 그제? 콘크리트가 화제야. 그제? 뭐라고요? 건축 재료래. 요 정도 잡으면 되지 뭐. 그리고 오래된 뭐 이 얘기잖아. 그죠? 오래됐다. 그 정도 잡으면 되지.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그리고 요것과 연관이 되는 콘크리트로 만든 뭐가 나온 거지? 건축물이 나온 거지. 요걸 건축 재료로 이용해서 만든 뭐가 나왔어요? 건축물이 나온 거죠. 이 건축물이 뭐라는 거야? 판테온. 그제? 판테온. 만신전. 그제? 가봤는데,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위에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잖아. 구멍이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위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매치기들이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있으니까 전부, 웬 이 먹잇감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그런 곳이더라고. 그제? 그래. 어쨌든, 판테온.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는 반원. 그제? 반구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답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얘들아, 뭐뭐 할수록 나오면 꼭, 영어만 구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요거는 조금 체크해도, 상부로 갈수록,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치? 상부로 갈수록 두께가 줄어야지 안 무너지지.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대. 그치?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은 동그란, 그지? 내부 공간이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위는 지름 9m가 넘는 동그란 형태의 천창. 그지? 선생님은 원창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난 원창이야. 천창. 을 뭐해서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대. 그럼 뭐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이 건축물 얘기하고 이 판테온이란 건축물에 뭐 얘기하는 거야? 특징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일문단에서 우리가 주어를 잡는다면, 키워드를 잡는다면 뭐? 콘크리트, 건축 재료, 판테온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일문단에서 키워드를 잡으면 뭐? 콘크리트, 건축 재료, 뭐 그것도 좋고 전엔 오래된, 뭐 그것까지 잡아도 되고, 콘크리트, 판테온, 그 다음에 뭐였지? 특징, 뭐 건축물 이런 거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이문단. 콘크리트는 그랬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조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 얘들아, 정보가 잘 안 잡히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더라? 나는 읽었는데 뭐가 딱 안 잡히면 주어 잡고 바로 서술어로 가버려, 선생님은. 그럼 여기서 콘크리트는 혼합물이다잖아. 콘크리트는 혼합물이면 혼합물 막 이것저것 뒤섞은 거잖아. 그치? 그치? 콘크리트의 어떤 건축 재료로서의 특성 얘기하나 봐. 그치? 특성 얘기하는 거야. 일문단은 얘들아, 그냥 판테온의 특징은 얘기했지만 건축 재료로서의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근데 이문단은 콘크리트의 어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특성을 쭉 얘기해 주는 거죠. 얘는 혼합물이야. 이런 거 섞어서 만든 거야. 그제? 콘크리트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과정이네, 그치? 콘크리트에다가 콘크리트, 시멘트, 물, 그치? 수화 반응, 굳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콘크리트에다가 시멘트하고 물을 넣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뭐 한다고? 굳어진다고. 그치?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작업하기도 좋아요. 그죠?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뭐 이래야 효과적이야. 그러면 이 문단은 그냥 뭐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이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됐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웅이라는 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영웅은 양양양양을 계속 바뀌는. 영이면 일이면 바뀌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시험 좀 해. 근데 영어 단어들 열심히 외우는 거야. 외국노들 아니야? 외국노?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워야지. 어? 사대주의자들. 자, 힘내십시오. 자, 이 문단은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야. 그죠? 3문단 보세요.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어떤 말이 있냐면 발전이라는 말이 있다. 발전. 그치? 발전함에 따라, 발전은 시간성을 전제하는 말이거든. 그치?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에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뭐함에 따라서 발전함에 따라서. 됐지? 시간성이 있는 거야. 변한 거지. 그치? 콘크리트가 좀 변한 거야.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선생님 더욱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 봤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이라는 말은 원래 견고했다는 거잖아. 콘크리트는 원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들면 견고한 거야. 그런데 철근을 넣으니까 더욱 견고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발전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발전하고 뭐가 연결된다고? 더욱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에서는 여기도 역시 더욱이네, 그치? 더욱 뭐 했다고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똑같지 않니, 친구들아?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뭐가 이상하지 않아? 자, 다시 여기 봐봐. 1분단에서 뭐 얘기했어? 콘크리트. 판테온. 2분단에서 뭐 얘기했어? 콘크리트.
그지? 3문단에서 뭐 얘기했지? 철근 콘크리트. 그지?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다시 뭐가 나와? 콘크리트가 나오잖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다음에 갑자기 또 뭐가 나와? 역행하잖아. 콘크리트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조금, 그래, 흐름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라고? 얘는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자, 보면, 일문단의 콘크리트는 건축조력 오래됐어. 대표적인 건축물이 로마 시대의 판테온이야. 콘크리트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응? 뭐 이렇게 만들어. 근데 콘크리트가 뭘로 발전했어?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했어. 그래서 더욱 뭐 됐어.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일반적으로 뭐는 콘크리트로 다시 왔단 말이지. 선생님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글을 읽을 때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왜 또 나와? 앞에 나온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을 때 고민하고 문제 풀 때 고민하지 말자 그랬잖아. 지금은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고민의 양을 늘리고 문제 풀 때는 좀 덜 고민하라고. 오케이? 그래. 콘크리트 얘기를 하면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체크해야지. 얘들아, 항상 우열관계가 나오면 어? 그거는 출제 요소잖아. 좀 체크해야 되는 압축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인장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콘크리트는 뭐가 더 세다는 거야? 압축력이 더 세다는 거지. 인장력보다. 그지? 다시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이렇게 누르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누르면 잘 안 부서져. 근데 잡아당기면 뭐 한다고? 잘 부서진다. 잘 안 부서지는데 잘 부서져. 그럼 자, 봐봐. 여기 콘크리트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누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잘 안 부서지니까 줄어드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도 안 부서지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잡아당기면 조금만 잡아당겨도 어떻게 돼? 부서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정도 뭐 되면은 부서질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압축력에 강하니까 눌렀을 때 부서지지 않아. 부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잡아당기는 건 조금 잡아당겨도 푹 부서진다. 그 얘기지. 됐지? 그래. 자,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거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길이가 인장력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뭐하다고? 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제는 이제 철제 얘기한 거야 친구들아. 주어가 철제야. 철제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리고 3문단에는 철근 콘크리트 철제가 나오는 거야. 주어가. 맞아?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나왔다가 콘크리트 특성 나오고 그 다음에 철제 나오는 거죠. 그치? 철제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여기가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여기 뭐가 있냐면 콘크리트가 있고 콘이 있고 여기 철제가 있어. 같은 힘을 가해. 같은 힘을 가해서 압축을 해. 그럴 때 뭐가 더 많이 줄어든다고?
얘가 더 많이 줄어드는 거지. 똑같은 힘을 가하면. 얘는 변형 정도가 작으니까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얘보다 덜 줄어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인장력을 가했을 때 똑같은 힘을 가하면 얘는 많이 늘어나는데 얘는 적게 늘어나는 거지. 변형 정도가 작으니까.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변형 정도야. 그게 빠져 있어 여기에.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뭐 한다고요? 뭐가 더 많이 변한다고? 콘크리트가 더 많이 변한다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아까 이거는 같은 힘이 아니라 최대의 힘을 가했을 때. 최대의 힘을 가했을 때 버티다 팍 부서질 거 아니야. 최대의 힘을 가했을 때 버티다 팍 부서질 거 아니야. 최대의 힘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길이하고 최대의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 이거고 불친절해. 수능 지문이 어려운 지문은 뭐냐면 불친절한 지문이 좀 어려운 거야. 얘들아 3월 모의평가 서울시 교육청 모의평가 풀어봤어? 누구야 뭐지? 흉 나오고 리던가 있잖아. 그치? 리든가 나오는 거 있지. 그치?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데 글이 연락에 불친절한 글이야, 그거. 응? 연락에 불친절해서 글을 읽다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글 읽는 사람이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사실은 그게 평가원 흉내낸 거야. 난이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글을 읽는 사람이 채워야 될 게 많은 글이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보가 꼼꼼하게 아주 많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해됐지? 다 정리할게. 여기에서는 지금 뭘 비교하고 있냐면 콘크리트에 압축력과 인장력을 비교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비교한 거냐면 콘크리트하고 철제를 비교한 거야. 그치? 그래. 그 두 개 비교 대상이 뭔지를 잡아야 돼. 됐지? 자,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친구들아? 같은 힘을 가했을 때야. 같은 힘을 가했을 때. 그치?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모두 콘크리트보다 높다. 이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최대의 힘을 가했을 때. 그거란 말이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아까 콘크리트는 뭐가 약했지? 압축력이 세고 인장력이 약했잖아. 그런데 철제는 인장력이 되게 높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철제가 인장력이 되게 높으니까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에 철제를 조금 넣어주면 인장력이 뭐 할까? 높아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 콘크리트에 철제를 넣는 거죠.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뭐가 약하니까 인장력이 약해. 압축력보다. 근데 철제는 인장력이 되게 강해. 그래서 얘 약한 것을 예로워서 보완해 준 거지. 됐죠? 계속 가볼게. 보강제로 특히 인장도 월등히 높아요.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이 취약한 콘크리트 자점이 크게 보완된다. 그래서 이거 쓰려고 철근 콘크리트 얘기하고 콘크리트 특성 얘기하고 철제 특성 얘기하고 이 두 개 합쳐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됐지? 다만 항상 다만 나오면 예외적 진술이라고 얘기했다. 에? 예외적 진술이니까 다만 나오면 반응해. 다만 나오면 체크하라고. 다만은 원래 말하려고 한 거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잖아. 그치? 요거에 반응하란 말이에요. 다만 나오면. 철근이 되게 비싸대요. 그치? 철근이 되게 비싸.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뭐를 많이 받는 부분?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계산해서.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18번에 2번 봐봐. 압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 게 아니라 어디에 넣는 거라고?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만 나온 문장을 가지고 선택지를 구성한 거잖아. 그치? 오답을 구성한 거잖아. 그치? 그래? 다만 그렇대요. 정확히 계산해서 보강하는데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포화성비래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포화성비. 포화성비가 뭐라고 얘들아? 가해진 힘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거야. 그치? 그치?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성비가 크며 대체로 철제의 포화성비는 0.3, 그 콘크리트는 0.15. 그러니까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 철제는 튼튼하니까 최대의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 거야. 0.3까지는. 콘크리트는 최대의 힘을 가하면 0.15 정도 되면 부서진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친구들아 어때? 이 포화성비 나오는 지문에 여기 이제 포화성비라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좀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좀 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조금 요 부분만 가지고는 포화성비에 대해서 개념이 딱 잘 안 잡히더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적어도 평가원에서 만든 글을 읽을 때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보완해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사문단은 철근 콘크리트, 철제, 포화성비. 조금 정보량이 많아. 됐지? 자,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면서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네 친구들아. 그치?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만들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었대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대. 기술이 예술에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꼬르비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후화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했다. 뭔가 좀 비슷한데? 그래, 흐름이? 오문단에 뭐를 이용한? 철콘을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물이 나오네. 그치? 그치? 철콘을 이용한 건축물. 이게 뭐지? 사고와 주택. 집이 르꼬르비지에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집이 좀 잘 안 팔려 분양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왜 분양이 안 되지? 집 이름을 좀 바꿔볼까? 안 팔리니까. 그래갖고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야, 사봐. 그래서 그래? 재미없었습니까? 안 팔린 거야. 분양이 안 돼서 사보아 이렇게 했대요. 미안해. 그래 사보아 주택을 뭐 했대요? 구현했대. 사보아 주택은 어찌고 저찌고 똑같잖아. 아까 뭐? 판테온의 특징 얘기했잖아. 똑같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건축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 많은 사보아 주택 얘기하고 특성 얘기한 거지. 그치?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쭉 얘기하는 거야. 됐지? 오문단.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뭐가 등장했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새로운 건축 재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문단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사문단이었구나. 그치? 사문단이었고 오문단은 이제 뭐가 나왔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프리가 미리 준 거야. 스트레스를 준 콘크리트인 거지. 그치? 여기 봐봐. 이제 요쯤 오면 뭐가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는 친구들아. 콘크리트 나오고 판테온 나왔잖아. 철근 콘크리트 나오고 사부화 주택 나왔잖아. 근데 새로운 건축 재료가 또 나왔잖아. 이래서 이해로 가는 거 당연히 뭐겠어? 발전이겠지. 그러면 이것과 연결된 뭐가 또 나와야 돼? 이것과 연결된 뭐가 나와야 돼? 건축물이 나와야 돼. 그치? 그리고 건축물이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그리고 뭐 얘기해? 특성 얘기할 거야. 그치? 한번 볼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 선생님이 정보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될수록 주어 잘 잡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잡는데 이렇게라도 잡으라는 거야. 어떻게 잡냐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렇게라도 잡든가 아니면 판테온, 사회주택, 킴벨 미술관 이런 식으로 나도 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죠? 제주도 몇 코스지? 한 5코스인가? 올레길 5코스, 6코스 가면 건축학 개론 찍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집이 있단 말이야. 이제 어른이 된 이제 한가인이 엄태웅한테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엄태웅이 그 리모델링을 해주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철근 콘크리트 방식을 써서 벽이 아니라 창문을 되게 크게 만든단 말이야. 내년에 남자친구랑 놀러 와가지고 거기 지나가면서 이거 철근 콘크리트 양식이야. 르꼬르비지에 그 남자친구 헤어지자 그럴까? 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건 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 안 좋을까? 에? 그래, 뭐, 그럼 좀 이상한 얘기도 하겠다. 그치? 선생님 아내가 국어 선생인데, 옛날에 전라남도 담양에 딸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어. 담양에 면항정이 있거든, 면항정가?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가면 뭐, 정철이 그랬던 데 있고 그래서, 거기 가사문학관이 있었던 것 같아, 가사. 갔더니, 이렇게 서예 글씨로 송미인곡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아내도 국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이 저기 가는 저녁시 본듯도 하여이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시는가 하고 내가 말을 걸었지. 그랬더니 선생님 아내가 어와 너로구나 내 사설 좀 들어보 막 이러고 막 주고받은 거야. 딸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것들 또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그치? 미안합니다. 그래. 그럼 막 설명충이란 말이야. 응? 그 판테온 가가지고도 막 설명했어. 선생님, 딸아이한테 이게, 콘크리트로 지은 거고, 콘크리트로 지은 거고, 뭐 저기고. 그리고 이제, 서양미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서양미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판테온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이 들어가서 이 바닥에 문이랑 그런 게 좀 잘못된 그림을 집어넣었거든. 막 그런 얘기 해주고 되게 싫어해.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젤라또나 사주지. 뭐 여기 와서도 수업하고 지랄이냐고. 그 눈빛이 그거야. 선생님 딸이. 그치? 어쨌든 힘을 뭐라도 잡으라고 친구들아. 키워드라도 잡으라는 거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렇게 잡아도 되고, 판테온, 서보아 주택, 그 다음에 뭐, 킴벨 미술관. 됐지? 그렇게 잡으면 잘 찾아갈 수 있다고. 표지가 되니까.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데,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방죽을 붓는데,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뭐가 작용하여?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대요. 압축력이 작용해서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제 만들어진대. 킴벨 미술관은 그래. 건축물 나왔잖아. 당연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방식으로 만든 거겠지. 그죠? 킴벨 미술관은 기반감을 주기 위해 기둥 사이를 이렇게 벌리고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대요. 이 간격은 요거를 활용했기에 가능했대. 그제 일반적인 철콘으로는 구하기 어려웠대요.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처럼 빛나게 했답니다. 이 건물 난 못 봤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여기 또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했다는데. 그쵸? 자, 마지막 단락 할게요. 마지막 단락. 이처럼 정리해주는 말이잖아.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건축 재료 뭐지 얘들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언제나 새로운 건축미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대요. 마지막 문장이 선생님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어떤 말이 선생님한테 꽂혔냐면, 앞으로도 지속이라는 말이 꽂혔어. 어떤 말이 꽂혔냐면, 이걸 읽을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도의 지속이 꽂혔어. 자, 봐봐.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건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는 거잖아.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뭘 설명했다는 거냐면,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야. 이 글의 핵심이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야.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건축 재료 뭐라고 얘들아? 건축 재료 콘크리트 판테온. 그죠? 건축 재료 뭐 철근 콘크리트 사부화 주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킴벨 미술관.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쭉 이야기한 거지. 됐죠? 16번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합니다. 건축 재료 여기서 뭐야? 콘크리트잖아? 특성 얘기하고 발전 얘기했지. 각 건축물들. 어떤 거? 판테온, 사부화 주택, 킴벨 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1번이 답이겠네. 됐지? 17번. 이런 거란 말이야, 얘들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1번 선택지에서 뭘 잡는 거야? 판테온. 2번 선택지에서 사부화 주택. 3번 선택지에서 킴벨 미술관. 그래, 흐름을 잡으면 정보를 빨리 체크할 수 있잖아. 그치? 판테온의 도매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부화 주택의 지붕은 어디로 가? 3문단으로 가면 되잖아. 그치? 맞는 얘기고요. 킴벨 미술관 5문단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맞는 얘기고. 자, 4번 판테온 1문단, 사부화 주택 4문단. 둘 다 천창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치? 사부화 주택을 보면 친구들아, 중간에 2층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거든. 2층 거실, 2층의 주거 공간. 그치? 그럼 2층은 1층을 전제하는 거잖아. 2층이 있다는 건 층의 구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 됐지?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선택지는 어떻게 맞는가? 비교. 우열 관계를 비교하고 왜곡한 거지? 뭐하고 뭐?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있잖아. 이거 인장력을 비교한 거잖아. 그치? 철제가 콘크리트보다 인장력, 압축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특히 인장력은 인장 강도는 10배 이상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지. 철제가 철근 콘크리트보다 크다가 돼야지. 오답을 만드는 방식, 우열관계의 왜곡이야. 됐지? 2번. 압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 게 아니라 인장력. 그제? 대상의 특성을 왜곡했고요. 수화 반응이 안 일어나면 딱딱해지지 않는 거잖아. 수화 반응이 일어나야 콘크리트가 딱딱해지지. 그러니까 틀렸고. 오케이? 4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5문단이잖아. 그죠? 철분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압축력을 줌으로써, 그지? 압축력을 줌으로써 뭐를 높인다고 얘기했냐면 인장력을 높인다.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답은 네 번째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 페이지 넘겼어. 자, 뭐에 대한 뭐냐면 포화성 비예요.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A는 뭐라고? 철제야. A는 철제. A는 철제입니다. A 철제. B는 콘크리트예요. 그치? 철제, 콘크리트.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은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이게 왜 나온 거야? 수직인 방향으로 변형되는 정도 뭐였지? 포화성비야.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거 뭐? 포화성비야. 그치? 오케이?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어요.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었어. 뭐 이거네 얘들아.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분의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인가요? 그렇습니까? 반대인가? 반대로 했네. 그치? 반대야, 반대. 그치? 높이가 분모가 되겠다.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이렇게 된 거지.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했더니 지름의 변화가 일단값 높이의 변화가 나누고 포화 성비를 구했대.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의 포화 성비가 동일했대요. 그래서 얘는 포화 성비가 0.3이었지. 얘는 얼마였고 0.15였고, 그치? 오케이? 그럼 요걸로 한번 바꿔보자. 분수로 바꿔보자. 에? 그러면 얘 0.3이니까 100분의 30이네. 10분의 3. 얘는 0.15니까 100분의 15가 되겠네. 그치? 됐죠? 1번. 동일한 압축력이에요. 힘이 같았어.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변형되는 거지? 뭐가 더 많이 변형되죠? 변형 정도가 뭐가 더 작아? 철제가 변형 정도가 더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겠지. 변형이 더 많이 됐겠지. 1번 맞고요. 오케이? A의 인장력을 가했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 얼마야? 100이지 100. 이거 100으로 놨을 때 100으로 놨을 때 지름의 변화량은 얼마니? 30이겠지 뭐. 그치? 이렇게 만들었잖아 친구들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지름의 변화량의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얘는 0.3이고 얘는 0.15였잖아. 그럼 높이가 100일 때 지름은 30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2번 선택지에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100이야.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30이야. 100이 커, 30이 커, 100이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 맞겠네. 3번. B의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 얼마야? 15. 그치? 높이가 얼마일 때? 100일 때. 그치? 그러니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작았겠지. 됐죠? 알아듣고 있지? 4번. A하고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높이가 같았대. 높이가 같았어. 변화가 100이야 둘 다. 그럼 B는 얼마? 얼마 변해? B 15. 그치? A는 얼마? 30. 그러면은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는 잘못됐겠네. 됐어요? 그치? 이거야 이거 그냥 산수하는 거야 산수. 됐어. 5번 봐봐. 5번. AB의 압축력을 가했더니 분모가 똑같았어. 분자가 똑같아. AB의 압축력을 가했더니 얘가 똑같아. 얘가 똑같아. 그럼 얘 얼마가 돼야 돼? 20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100일 때 30이면. 그치? 그러니까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더 줄었겠지. 됐습니까?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0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막힌 문제예요. 얘들아 이 글의 화제가 뭐지? 콘크리트잖아. 콘크리트하고 건축물이잖아. 그치? 그래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였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였잖아. 근데 20번 문제의 보기는 이 글의 화제는 아니지만 건축 재료로서 철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골로 만든 뭐 얘기하는 거지? 건축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글과 문제가 이 글이 건축 재료를 다루고 그 건축 재료와 건축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잖아. 근데 문제도 그렇게 된 거지. 문제도 건축 재료로서의 철골을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된 건축물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이런 건축물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됐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답은 네 번째 건데 뭐뭐보다 이것도 우월관계를 왜곡한 거야. 바뀌었지. 그죠? 당연히 뭐가 좋겠어? 철골이 더 좋겠지. 됐지? 응, 그래. 자, 25페이지 담화표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구들아, 거기 선생님이 효율적인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담화표지 그랬잖아. 원래 담화표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야. 뭐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요컨대, 또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개인 능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담화표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내가 조금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 자, 첫 번째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페이지 넘겨보자. 26페이지. 일문단의 처음 시작이 뭐야, 친구들아? 일반적으로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그렇지 않음을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2분단하고 3분단이 있는 거라고. 만약에 일반적으로가 없으면 2분단하고 3분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글을 읽을 때 효율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담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봐봐. 전통적으로라는 말은 뭐가 변한다는 거야. 그지? 이론적으로라는 말은 뭔가 현실과 이론이 다르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그런 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담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점유라고 쓰는 거랑 직접 점유라고 쓰는 건 다르지. 직접 점유는 뭐를 전제하지만 간접 점유를 전제해. 근데 점유라고 쓰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를 전제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야. 직접 점유가 딱 나왔어? 그럼 너도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돼? 간접 점유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간접 점유가 나오겠네? 그러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네. 그게 독해의 초점이겠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그 얘기야. 됐지? 선생님이 전에 경제 용어 그거 나눠줬지? 한 번씩 살살 읽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래.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문단 보니까 뭐가 상승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개선된대? 경상수지가 개선된대. 그치? 일반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석태원 선생님도 이거 하신 것 같던데. 그치?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통화의 가치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뭐 했다는 거지? 하락했다는 거야. 에? 자, 봐봐. 환율은 이렇게 하자, 얘들아. 환율이 뭐예요? 교자를 붙여, 빗자를 붙여. 환율은 교환 비율이야. 환율이 뭐라고? 외국 돈하고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이야. 한번 이렇게 보자. 아는 사람들 있겠지만 복습 한번 하자.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 미국은 달러화를 써. 한국은 뭘 쓰고? 원화를 써. 그치? 근데 1달러가 있어. 우리 얼마 정도 줘야 돼? 지금 1200원 정도 된다고. 환율 많이 올라서. 그치? 여기 봐봐.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 제임스는 한 개 주는데, 야, 너 한 개 가져. 한 개 줄 테니까 몇 개 줘? 1200개 주는 거야. 우리 돈 쓰레기인 거지. 아니, 얘는 한 개 주는데 우리 몇 개를 줘야 돼? 1200개를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자, 봐봐. 한 개 주는데 1200개 주다가 2000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봐.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그치? 그 더 쓰레기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1200개 주다가 예를 들면 1000개를 줘. 그러면 전보다 덜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럼 가치가,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교환할 때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더 많이 준다는 건 물건을 바꾸는데, 돈을 바꾸는데 얘는 한 개 주는데 내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건 내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 그게 환율의 상승이야. 됐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상승이고, 환율이. 오케이? 요게 환율이 뭐 한 거야? 하락한 거라고. 됐지? 요 정도는 알지? 그리고 말을 바꾸면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절하됐다는 거야.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야. 상됐다는 거야. 평가 절하, 평가 절상 뭐 이런 말 나오니까. 됐지? 그래. 그런 거랍니다. 그럼 경상수지는 뭐냐? 이를테면 경상수지 밑에 있다. 그치? 수출, 수입 뭐 이런 거래. 자, 봐봐. 경상수지는 이거 뭐라고 친구들아? 수출액이야. 액. 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입 액이야. 이게 많으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많으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많으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이고 우리 돈으로 바꿔요.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이 전제가 뭐냐면 가격에 반응한다는 게 전제야. 가격이 오르면 덜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산다는 게 전제라고.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아까 다시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어? 우리가 미국에 없는 재수생을 수출을 해. 재수생 10명을 수출을 했어. 어? 근데 재수생 한 명당 얼마 받을까? 10,000원 받았어. 어? 헐값에. 워낙 많으니까 헐값에 미국에 팔았어. 그지? 희귀템이야 그러고 수출을 했어. 어? 10,000원. 10,000원 정도 받고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우리한테 뭐 할 때 돈을 줄 때 10달러라고 하자. 하나에. 근데 환율이 지금 1달러는 1,000원이라고 하자고요. 어? 1,000원이라고 하자. 오케이, 1,000원이라고 해.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10명 100달러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10명 더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100달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1,000원이면 10만원 아닙니까? 그치? 근데 환율이 얼마로 올랐냐면 1달러에 2,000원으로 오른 거야. 2배가 됐어. 그러면 똑같이 100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10만원이 얼마가 돼? 20만원이 되잖아요. 물건은 똑같이 수출했는데 환율이 상승해서 100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꿨더니 20만원이 된 거 아니야. 됐지? 오케이? 아니, 다른 거 없잖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100달러를 바꿨더니 10만원 됐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20만원이 되는 거잖아. 개이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 20만원? 그러면 10달러가 아니라 한 8달러 정도의 수출을 할까? 한 거야. 한 명당. 그러면 이제 얼마가 오겠어? 80달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80달러를 받아? 80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6만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지만. 근데 10달러에서 8달러로 가격이 내려가면 미국인들이 나 평상시에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재수생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조금 가격 부담이 돼서 못 샀는데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너도 재수생 사야지 하고 재수생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수출량이 늘어나고 수출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수출액도 늘어날 거 아니야. 됐지? 반대로 미국에서 말보로를 수입을 하는 거야. 말보로 담배를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 말보로 하나에 1달러였단 말이야. 전에는 얼마 주고 폈어? 1,000원 주고 말보로 담배를 폈단 말이지.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제 말보로 담배 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2,000원 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말보로 다 외국 거, 미국 거 쓰려면. 그게 약간 뭐가 돼? 부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격이, 소비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면 수입량이 줄어들고 수입액도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액은 늘고 수입액은 감소하니까 뭐 된다고요?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그 얘기잖아. 됐지? 이게 얘들아 브렌턴 우주에 나온 거 아니야. 그치?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야. 그치?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건 다른 나라의 달러를 뭐 했다는 거야? 많이 풀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미국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의무를 갖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시중에 여러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풀리면 걔네들이 뭐 들고 와서 달러 들고 와서 야 금으로 바꿔줘 이래야 되잖아. 그럼 뭐를 준비해야 돼? 많은 금을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미국이 뭐가 없었어? 그 정도의 금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한 거야? 1971년에 닉슨이 야 우리 금 못 바꿔줘 배째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잖아요. 비슷한 메커니즘인 거야. 됐지? 그래. 이해됐죠? 그래. 그렇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갑니다. 마지막 문장.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호응하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돼.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왜 그래? 라는 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2번 단.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 하는 말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얘들아 담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단기적으로만 그런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 단기적으로라는 말은 장기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수능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친구들아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온 적이 있어. 환율의 오버슈팅은 뭐냐면 환율은 단기나 장기에 전부 신축적인데 나는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어서 그 둘의 속도 차이가 나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물가가 단기에 경직적이다라는 말은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눈빛들이 상당히 콘크리트화되어 있네. 눈들이 전부 지금 수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 J커브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원인이 여러 개인가 봐. 그 중에 하나로 환율이 오르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 자, 봐봐.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짜리 말보루가 1,000원에서 얼마가 돼야 돼? 2,000원으로 돼야 되는데, 그치? 여전히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야? 1,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자, 다시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어. 1달러짜리 말보루를 이제 1,000원에 팔면 안 돼. 손해야. 2,000원에 파는 거야. 근데도 1,000원에 팔아. 그럼 손해가 나잖아.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면 계속 이렇게 미치고 팔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계속 봐봐. 원인 중에 하나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환율이 오른 만큼. 이 이유가 뭐냐면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니까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래. 가격을 올리면 안 사니까 가격을 안 올리는 거야. 그치?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또한 또 다른 원인을 제시하는 거야.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 이게 무슨 얘기야? 가격이 올라도 산다 그 얘기야. 말보루 피던 애가 갑자기 담배 끊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가격이 올라도 뭐 한다고요? 가격이 올라도 그냥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여기 봐봐. 환율이 상승해.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비싸면 뭐하고? 안 사고. 그치?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비싸도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산다면 경상수지가 개선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이 문단은 잘 봐야 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 그래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거든. 근데 가격이 올라도 말보루 담배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럼 안 사야 돼. 그래야 경상수지가 개선돼. 근데 가격이 올라도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럼 경상수지 개선 안 되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이해됐지? 그래. 친구들아, 경제 지문은 말만 바뀔 뿐이지 한두 지문을 잘 이해해두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를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똑같이 막 반복이 됐는데 비슷하게. 네? 계속 가볼게. 그뿐만 아니라
똑같네. 반대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경쟁을 낮춰. 무슨 얘기야? 가격이 싸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잖아. 근데 가격이 싸졌는데도 뭐해? 외국 사람들이 안 사. 시간이 걸려. 그럼 경상수지가 개선이 안 되지. 자, 봐봐. 일본 나라가 연결되는 거야. 일본 나라가 연결이 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건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고 비싸지면 안 사. 그러면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는 건데, 그치? 가격이 싸도 안 사고 비싸도 사면 개선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지. 계속 비싼 데 사고 계속 싼 데 안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뒤에 볼게. 자, 그러나 말이야, 제이커브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싼 걸 계속 살 수는 없고, 그지? 가격을 계속 안 올릴 수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비싼 거에 소비가 줄어들고 수입품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경상수지가 뭐 된다고요? 개선된다고. 됐지? 한편 이것도 담화 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이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그랬잖아. 이건 뭐냐면 앞문단의 핵심이 뭐라는 거야? 제이커브 현상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그지? 아, 앞에 문장의 초점이 제이커브구나. 요걸 확인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지? 다음 시간에는 이거 못했던 거 마저 하고요. 제이커브 하고, 그 다음에 교재 44페이지 전향력.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교재.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사단 지문. 그 다음에 뭘 해오시면 되냐면 50 다음 시간에는 저 사회지문 조금 과학지문하고 사회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소유권 공시 있어요. 요 세 지문을, 이거 교재입니다. 교재. 프린트 오늘 못한 거 하고, 그죠? 교재 요 세 지문 하도록 하자. 됐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면 제품의 경쟁에 필요한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사치제 같은 거 있잖아. 배부른 효과라고 해서 우유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것도 되게 워낙 막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쟁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렇게 근데 애초에 긴장력, 접촉력 전부가 천재가 천재가 선생님, 제가요 저번 화작 시간에 못 들었는데 저번 화작 시간에 못 들었는데요. 그 뭐지? 쌤이 그거 그게 뭐야? 그 3월 5일 보자 3월병 쌤이 체크한 스트레스 화장? 네.
네.